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조선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파트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고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눠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끊어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끊어가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선 전기의 경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 한번 볼까요? 네,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 네, 조선 전기는요, 일단은, 네, 고려에 이어서 조선은 하나의 농본주의, 농사가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생활 수단이었고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바탕으로 모든 생활과 생산, 이런 경제 활동이 이제 전개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농정책이라 해서 총 4가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농사 짓는 땅이 많아졌다. 즉 농경지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농업 생산물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생산량을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95%의 사람들, 90%에서 95%의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한 생활 안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조세, 즉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전사업이라 해서 좋은 땅이 계속 생겨나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양전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농업기술과 농기구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제 과전법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고려시대 때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고려 말에 이제 관문세족이 아니라 뭐예요? 그쵸. 관문세족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층, 지배층들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누구다? 신진사대부들이에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진 어떤 지배층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새로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이제 나라에서 새로운 뭐랄까요, 이 관리들,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나눠주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전직이든 현직이든 어떤 관리라면 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 전직이든 현직이든 간에 상관없이 관리라면 이 토지를 받을 수 있었다. 신진사대부들은 토지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생활을 했었고요. 대부분 이 지역이 어떤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과전법이었고 이 과전법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했고 대부분 이 경기도 지방을 토지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땅에서 많은 관리들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해야 된다면은 아마 토지가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토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어지는 이 직전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물론 이 땅들은요, 자신이 죽거나 반역자인 경우에는 국가에 반환을 해야만 했었다라는 것도 살짝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직전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현직 관리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땅이 있으면, 지배하는 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그 사람에게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새로운 세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자, 어떤 현상들이 있나 한번 보시면, 자,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토지에서 나온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를 해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이제 농사가 안 되는 날도 10분의 1, 농사가 되는 날도 10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날은 너무 손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종대왕 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농사가 잘 될 때와 또 그리고 수확량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6등급과 9등급으로 나눠서 그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이 형성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꼭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납제도, 즉 국물제도가 있었는데, 공납제도도 역시 이 특산물이라든지 수공업 제품, 광물, 수산물, 모피드 이런 것들을 또 납부했고요. 그 외에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는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 정군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보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16세에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대부분의 양인들은 이 군역과 요역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군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바로 정군과 보인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정군은 그 고려시대 정남과 되게 비슷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부대로 가서 뭔가 군역을 치르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보이는요, 이 정군들을 보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어디 부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주는 거, 옷감을 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역이라는 거는 그냥 나라에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면은 가서 일을 해주고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가 재정은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만점 자료집 보겠습니다. 자, 만점 자료집에 제가 과정법,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이 어떻게 폐지되는지 이 흐름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이 과정법과 직전법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법 같은 경우는 전현직 관리에게 주고요. 수신전과 훈량전을 지급한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이거 자식들과
자신의 이제 부인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었다. 그러한 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병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워낙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현직에게만, 그리고 수신장과 휴장제는 해지되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직정법은 나중에 명종 때 들어서서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녹봉제도, 즉 월급제로 전면 실시가 되고, 뭔가 여기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던 수조권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농민 또는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연분구등법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좋을 때는, 최고로 좋을 때는 상상년이라 해서 20도를 내고요. 그 이하의 경우에는 최종 4두까지 나고, 하하년일 땐 4두를 내야만 했고요. 4두만 내면 됐고요. 그보다 못한 경우에는 감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분 6등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뭐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 날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수확률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겠더라라는 거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 이제 뭐 이 조선시대 때는 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양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의 생활 패턴, 당연히 일반 귀족들처럼 자신의 땅도 갖고 월급도 받으면서 또 노비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비들이 일을 대신을 해주고요. 그래서 또 뭐 편안히 살았겠죠. 그리고 농민들은 당연히 농사 짓고 살았을 거고요. 구황방법제 시대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뭐 구황작물이라도 먹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호법법 넘어가시고, 그리고 오가작통법인데, 오가작통법은 무슨 얘기냐면, 한 마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마을이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5집이 한 세트야. 그래서 이 집에서 뭐 군역을 가면은 뭐 여기서 뭐 도와준다든지, 뭐 다른 집에서 도와준다든지, 뭐 서로 이제 세금을 뭐 만약에 안 내면은, 안 내고 어느 마을이 이제 튀었다라고 하면은 이 몫까지 다른 집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오가작동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효율의 극치의 이제 법이 오가작동법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수공업들은 뭐 관용 수공업이라 해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제공한 그런 곳이고, 뭐 민영 수공업은 농기구나 이런 생활 패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양반서 제품을 생산했고요. 간의 수공업은 말 그대로 간의 집 안에서 집안끼리 장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먹는 간의 수공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상인 활동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시전 상인이라 하죠. 지금은 이제 종로 거리에서 정부가 상점을 설치해 놓고 여기서 특정 상품들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6개의 가게들이 6개의 가게들 6종류의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뭐 비단 가게, 뭐 종이 가게 이런 것들 유기전이라 해요.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번성을 할 수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시장이나 이제 보부상이라 해서 이런 전기 시장에
이 당시 이제 장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부상들의 판매 유통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화폐들이 약간씩 또 나타나서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활용이 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무역이 있는데요. 명나라와 무역을 하고 여진하고는 어떤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곳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외관이라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만 외관이 있는 곳에서만 무역을 했더라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세금들이요,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역에 안 나는 특산물을 이 지역 특산물로 해서 이제 겨우겨우 특산물을 맞춰서 사서 낸다든지,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이제 뭐 산 다음에 비싼 값을 주고 팔아서 그걸로 또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대신 사주는 수수료를 떼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공납들이 변질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군역, 지금도 이렇게 군역을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역 같은 것도 안 하려고요. 나라가 부르면은 나 안 가, 뭐 배째라식으로 안 간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을 토목공사에 동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요. 군대도 슬슬 안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환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네, 이 환곡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예요? 구휼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 때는 환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흑창 이렇게 배웠던 거 있죠. 그런 개념이 다시 등장한데 조선시대 환곡이랍니다. 그래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대받는 이자를 줘서 받는데요. 이 지방 수령들과 향리들이 정해놓은 이자가 있어요. 즉 나라에서 정해준 이자율이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이제 이자를 때려서 그걸 받아내는 그런 몹쓸 모습들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조선시대도 약 500년 전인데 지금의 모습하고 다르게 뭔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요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면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자 조선시대 하면은 대표적인 지배층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양반이라고 부르죠.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양반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과를 통과했던 문반과 그리고 무과를 통과한 무반을 합쳐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양반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회는 양반사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정말 특이합니다. 일단 먼저 법적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인과 그리고 지배를 받는 노비들만 있는 천민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안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제도다라 해서 이걸 양천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계급을 여러 가지로 다 나누는 거. 그래서 양반, 그리고 중인. 이 중인은요, 약간 고려시대 중류층처럼 중간 계층입니다. 그리고 상민, 그리고 천민, 이런 식으로 네 단계의 신분으로 나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반상제라고 해요. 왜냐면 양반의 반과 상민의 상, 그래서 반상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여러 네 단계로 차별을 두는 제도와 이제 차별을 두는 신분제도를 반상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아주 큰 틀부터 세부적인 작은 틀까지, 그래서 큰 두 개의 틀로 나뉘어지더라라는 거고요. 자, 대부분의 양인들은요, 양인 이상이라면 뭐라 그쵸. 양인 이상이라면 과거 시험에 응시를 가질 수 있었고요. 자, 죄인인 경우에는 신분이 내려갑니다, 당연히. 네, 그러나 이제 양인들, 네, 과거 시험 치를 수 있었지만, 왜 못 치르, 특히 이런 상민들은 왜 못 치르게 되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농사만 지어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과거제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부분 이제 신문 구조상에서도 양반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지위를 갖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유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자질을 가질 수 있었고요. 국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역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군역과 요역을 다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중인들요. 그 다음은 이제 중인 계층인데요. 중인 계층들은요, 중앙과 지방 관청의 서리나 향리, 그리고 기술관. 기술관이라면 뭐, 의관이라고도 하고, 뭐, 역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서얼이라 해서 첩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또 중인 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양반 계층에도 못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이 중간 계층이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민들은요, 대부분 가장 대다수가 농민, 농사를 지었고요. 그 외에 약간의 수공업자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요. 이 개념, 신량역천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량역천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한다면, 신량역천은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신분은 뭐예요? 양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하는 일, 역이라고 하는 건 역할 또는 하는 일은 천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선에서 천민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민들 안에 신분상으로는 양인이기 때문에 상민에 속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천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백정이라든지 무당 이 사람들 사실상 신분은 양인입니다. 근데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천하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라는 거고요. 한 7여 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천민 출신으로서는 노비들 대부분 그냥 노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광대도 이제 약간 이게 조금 그러긴 한데 광대도 천민이라면 또 천민 출신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노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선의 사회 정책 보겠습니다. 자 농본 정책, 농사가 중심이고 농사가 기본이 돼야 되는 사회였고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농민 계급들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이 농민들의 이제 사회적인 부담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사회 시책이라 되는데 지주와 토지를 같이 갖는 그런 것들을 막고요. 그리고 제일 농사가 바쁠 때는요 자벽들 토목공사 이런 데에 동원되는 걸 금지해주고요. 재해가 있으면 조세가 감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환곡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곡제 하면은요 이 안에 의창제도 그리고 상평창제도가 있더라라는 거죠. 상평창은 약간 좀 늘상 있는 거고 의창제도는 되게 힘들 때만 한 번씩 열리는데 어쨌든 얘도 이 구휼제도의 일환이었어요. 즉 환국제 자체가 어떤 구휼 정책 중에 일환으로 들어갔었고요. 양반들은요 대부분 향촌질서 양반 중심으로 향촌제도가 유지됐고 그 외에 이제 해민국, 동서대비양 고려시대 거죠. 그 외에 이런 의료기관들이 있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시대의 법률은요, 명나라의 법률인 대명률에 의거한 형벌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죄, 그리고 강상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 못하겠지만 강상죄는요, 평민이 양반을 때리거나 이런 것도 처벌받는 거였고요. 연좌제라고 하는 거 지금도 약간씩 들리죠. 그래서 윗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아랫사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벌을 받는 걸 연좌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범죄 발생한 고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을의 호칭들, 명칭들이 한 단계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령이 잘못한 파면을 당하기도 했고요. 형벌로서는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와 장은 이렇게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매질하는 거고 태형 말 그대로 매질을 하는 거고요. 장은 곤장 맞는 거고 도는 이제 도도 약간 조금 뭐랄까 갇히는 개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는 유배 가는 거고요. 사는 말 그대로 사형입니다. 정확하게 도가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요. 정법에 따라 상속 같은 경우는 처리를 했다.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외에 사법기관은 사헌부, 그리고 의금부는 되게 중범죄를 처리했던 기관이죠. 형조, 한성부, 장례원, 관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관천사 수령이 이런 곳 이렇게 또 지방에서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로 설명되겠고 상부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요. 신문고가 설치됐었기 때문에 억울한 거는 또 알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향촌 모습 보시면 군현 단위와 지방간이 파견이 된 향과 그리고 지방간이 파견이 되지 않는 촌이 있죠. 그래서 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향소와 경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양반, 지방 향촌 양반들이 모여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중앙정치를 이제 견제하고 이런 역할, 향촌 사회의 규약을 따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리학적인 사회질서 보급 강화되는데 여기서도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자 이제 조상과 그리고 유학에서 중시하는 공자님의 말씀 이런 공자님들을 이제 제사를 지내고 교육하고 유교를 가르쳤던 보급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 문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전기 볼게요. 전기 문화 보시면은요. 자, 민족문화 발달 배경을 있는데 별없어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한글 창제, 그죠? 세종대왕의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백성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해지고 민족 문화로서 문화민족으로서의 그뭐 긍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서 자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명분을 확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편찬이 되죠. 성리학적인 통치 규범으로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15세기 중엽에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저료 이런 것들 편찬이 되고요. 16세기 보시면은 16세기는 뭐 그렇게 알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죠. 그래서 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이 실록청을 설치하는 임시기구로 잠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록이 완성되면 또 싹 없어지고 또 필요할 때 설치가 되는 임시기구로서 실록청이 형성이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지리서 보시면 이제 중앙집권과 국방 강화를 위해서 지식이 정리가 되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보시면 지도 같은 경우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일단은 호늘강리 역대 국도지도 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세계 지도였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동국대지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리지로서 동국여지승나, 신증 동국여지승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와 의례서 되겠죠? 그리고 법전. 법전은 당연히 경국대사 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교 의례서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리학 발달이 되겠죠? 성리학은요, 이제 시대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제도 정비하고 보급 강변 추진하기 위해서 펼쳐진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 훈구와 사림으로 나뉘는데 훈구는 포용적인 사상 정책, 주례를 통한 국가 통치 이념을 중시했다. 그리고 살인파는 왕도 정치.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물러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성리학적인 이념과 제도 실천을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성리학 융성에서 주기론 주리론 되는데 어려운 내용이요. 그래서 이황과 이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황, 이기원론 철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이제 이는 기의 역할을 강조하더라. 그래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학파가 좀 나뉘죠. 또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서원 중심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학파가 나뉘죠. 그래서 동인, 서인, 북인, 또 뭐 서인도 있고 뭐 나중에는 또 이 서인이 또 남인으로 남인과 북인으로도 나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학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불교의 정비 이렇게 되는데 토지와 노비를 회수하고 36개의 사찰이 인정되고 승려의 출가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나중에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승과가 부활하더라. 보시면 되겠고 도교를 위해서 이제 도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격서가 설치가 되고 만이산에서 이제 제사도 가끔 지내게 되죠. 이제 풍수지설과 조참사랑인데 한양천도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지금 수도가 서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천책, 천문, 역법, 의학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들만 또 잡아보자면 천체기구를 위해서 혼천이라든지 자, 그 외에 또 이어가자면 더 이어가자면 뭐 시간 시청기구는 넘어가시고 앙부일고 회시계라 하죠. 작경문 무시계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극이 이런 것도 있고 인지 뭐 규형인데 넘어가시고요. 천문도가 또 제작이 되기도 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날짜와 시간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칠정사라든지 그리고 의학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떤 약은 먹어도 되고 안 되는 이런 다음에는 뭐 항약 식성방이라든지 의방무치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지기술에서 근속활자가 만들어지는데 주자소를 설치해서 개미자라든지 갑인자에 다 이제 언제 만들어지냐면 세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지서는 넘어가도 되고요. 농서로서 농사직서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농업기술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선 전기에는 이제 논농사가 그렇게까지 발달은 안 됩니다. 심의법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에 이제 비료를 주는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조선 전기에는 활약이 되지는 않는 농사법이에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거북선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화약무기가 제조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리고 문화 파트로 넘어오시면 문학은요 사실상 그냥 중요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잡아드리자면 용벼천가. 그래서 우리 조선 건국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죠? 조선 건국의 타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건국될 수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잘 포장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뭐 신사임당, 허난설원, 뭐 황진이 뭐 이런 정도 뭐 이런 데만 알아두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건축물도 그냥 좀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보시면 되겠고, 도자기들 만들어지죠. 그리고, 안평대군 하면은
농요도안도를 그린 것보다는 그 소재를 남겨준 사람이죠.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얘기는 끝이 났고요. 후기 얘기로 들어갈 건데, 후기 얘기는 네, 이따가 또 감상을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로 또 조선 후기의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